네, 사랑하는 930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북구 송중동, 미아동, 번삼동의 박수빈 서울시 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전 정부와는 달리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조가 크게 변경되었으니 중앙정부의 기조도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의 방향은 헌법 정신의 존중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 바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서울에 거대한 랜드마크 몇 개 짓는다고 여행객이 더 몰려올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리뉴얼 서울이어야 합니다. 빠르게 노후화되어가는 상하수도, 각종 기본적 인프라들을 재건하고 수리하는 데 비용을 써야 합니다. 전시하는 행정이 아니라 재건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시정 질문에 앞서서 지난 4월 임시회 때 시장님의 대선 불출마 결정으로 시정 질문 일정이 회기 끝으로 옮겨졌다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 변경으로 아예 시정 질문이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최호정 의장님의 의지입니까? 글쎄요. 이 부분 좀 확인하고 지나가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저번에 시정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고 국민의힘에 전달한 바가 있으십니까? 뭐 시정 질문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할 일은 아니죠. 네, 안 하신 걸로 알고 독단적인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하려고 했던 싱크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여전히 불안해하시는데요. 24년 연희동 싱크홀 사고 계기로 지도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이 지도 공개는 왜 안 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도가 이른바 지하 매설물, 지하 시설물들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서 지하 구간을 포함한 공사를 할 때 참고 자료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토질이라든가 지하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반영한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그것이 잘못 공개가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싱크홀의 원인을 분석하려면은 상당히 완성도 높은 제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의 작업으로 공개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용역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작성이 돼서 공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의아해하실 겁니다. 24년 싱크홀 때문에 지도를 만들었는데 싱크홀 대응에 적합한 지도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만든 싱크홀 지도를 이용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을 해야 될 일을 시민들이 알아서 대신하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싱크홀 지도가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재원을 들여서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도를 높인 지도를 제작해서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공개할 때도 사실 걱정은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내가 생활 공간으로 삼고 있는 공간이 싱크홀의 위험성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게 되면
안전을 도모하는 데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서울시의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지도 완성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그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보고 외국 사례도 들어보니까 완성도를 높이는 건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뭐 1, 2년, 2, 3년 안에 토질과 지하수 흐름도까지 반영한 지도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싱크홀이 최근에 빈발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몇 년씩 늦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싱크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재임하시면서 이미 싱크홀에 대한 관심은 높은 이슈였고 계속적으로 발생해온 이슈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시장님께서 싱크홀 관련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보겠습니다. 22년 1월에 종로와 마곡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시장이 당시에 특별대책 TF를 만들었죠. 네. 22년 2월부터 특별대책 발표식까지 활동하는 걸로 방침을 내렸고 전체 회의는 월 1회, 실무회의는 주 1회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이 TF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당시에도 지금 여러 번 유사한 사고 후에 대책 마련해서 지금 조금 혼동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GPR 장비 도입을 통해서 보다 더 빈도를 높여서 자주 GPR 그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발표하신 겁니다. 연희동 때요. 22년에는 이 계획상 2달 활동하는 TF가 4월에 특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제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4월에 특별 대책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일동에서 비극적인 싱크홀 사고가 났을 때 22년 종로와 마곡 사고, 24년 연희동 사고 때도요. 시장님의 행보는 일관됩니다. 똑같다고요.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TF 구성하고 대책 발표하겠다 이것만 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전담 조직도 하겠다 이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발표한 내용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GPR 장치를 뭐 좀 더 자주 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으시단 말입니다. 재탕 그 자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상하수도 관로에 초점이 맞추어진 분석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강동구 사고의 경우에는 그곳이 그 대형 지하 굴착 공사장 인근이었습니다. 9호선 연장 구간 공사 현장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싱크홀 사고를 통계를 내보니까 하수관로, 상하수도 관로 중에서는 하수관로에 영향을 더 받고 있고 상하수도 관로보다는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대형 사고가 많이 났던 걸로 그렇게 최근에 분석이 됐던 걸 기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에 맞춤형으로 자주 시행할 수밖에 없는 대형 지하 굴착 공사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아마 과거의 대책 발표와는 좀 차별화된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 시장님이 계속 새로이 발견된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굴착공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석촌호수 인근에 치마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적됐던 내용이고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이제 와서 관심을 좀 중대하게 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2년에 20대 여성 1명이 다쳤어요. 싱크홀로요. 23년에도 3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24년엔 자동차 매몰로 어르신 2분이 부상을 당했고요. 25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40대 여성은 부상당했고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 배달하던 30대 가장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볼 땐 재탕인 발표만 하고 22년부터 여태까지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싱크홀 사고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전시행정의 그 자체였다고 생각하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뭐든지 정시행정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동안에 꾸준히 GPR 장비를 보강을 해왔고
또 그 팀원들도 보강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워낙 그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바로 대형 시콜에 빠지는 장면 자체가 아주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걱정이 고조가 됐고 그에 걸맞는 종합 대책을 이번에 발표를 해서 과거와는 다른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 안전과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대책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GPR 더해서 장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GPR 장비는 현재 기술로는 2m까지밖에 투과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는 네, 그래서 계획을 계속 발표하신다고 거기에 해서 더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GPR 장비만 믿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 부분도 좀 그래서 지적해 이번에 드릴게요. 그 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스마트 계측 장비도 새로 추가를 해서 좀 더 깊이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까지 전부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도 도입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인구 1,000만 가까이 사는 큰 도시인데 이 싱크홀이나 포트홀을 100% 예측을 한다거나 예방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건 뭐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 다만 투자 대비 효용이 큰 어느 정도 선까지 투자를 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이고요. 의원님께서 이번 사고 이후에 이 싱크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져주는 건 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전부 뭐 전시행정이다,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제 동의하기가 어렵죠. 이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5년 명일동 사고의 경우에 전조 증상도 있었고 서울시의 공사 관계자가 사전에 민원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놓친 겁니까? 그것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전조 증상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신고도 있었고 그 미리 챙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신고가 됐을 때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현장에 임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이상 조짐은 없었다는 게 보고이고요. 그 이후에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또 그 주유소 주인 되시는 분이 또 그 이상 조짐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기본에서 현장에 임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것 역시 그 조사에서 역시 싱크홀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사고가 있던 날 아침에도 주민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그는 빗물바지 관련해서 뭐 그 신고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도 구청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임해서 그 신고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특별한 이상 조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싱크홀이라는 것의 특색이 이 신고가 있고 이상 조짐이 있어서 현장에 임한다고 해도 100%그 예측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참 결과적으로는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사고를 일정 확률 이상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늘리고 장비를 보강하고 인력을 늘려서 대비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앞으로 어떤 그 전조 증상에 대한 시민들의 사전 신고나 경고가 있더라도 보다 더 철저하게 신속하게 현장에 임해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GPR 장비나 스마트 계측 장비를 보완하고 그리고 지하 안전과를 신설을 해서 30명 규모의 신설과를 만들어서 전담하는 자기 일로서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가 있더라도 뭐 소홀히 한다든가 하는 것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수준의 보다 차원 높은 대처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애초에 한 전조 증상 3번을 현장에 나갔는데 잡지 못했다는 데서 이미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거나 아니면 담당자의 부실이 있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잘 관리 단속을 좀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배제한 상태에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주 정도 뒤에 나오나요?
예, 5월 말 예정이었는데 아마 뭐 생각보다는 조사할 게 많은지 2달 연장하겠다는 그 결정을 했다는 걸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굉장히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좀 하여튼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현장에는 대역 불착 공사 현장에는 CCTV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사고 직전에 그 CCTV가 고장이 났다는 보고를 듣고 좀 의심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CCTV를 일부러 무슨 조치를 한 거는 아닌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저희 자체 조사로. 그러나 시공사가 그런 그 위험한 작업을 하는 공간은 CCTV를 항상 작동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의무도 좀 더 강화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번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조치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지금 7월 말까지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대로 조사가 잘 돼서 이번에 명일동 유가족도 비롯해서 또 강동구 시민들 또 인근의 지하 GTX라든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하에서 다양한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럼 추가 대처 방안은 어떤 걸 또 별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준비한 방안들이 종합대책이 아까 인적 조직의 보강, 또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한 물적 그 장비의 보강, 그 다음에 GPR 횟수를 늘려서 빈도수를 늘려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안전누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현장 안내 게시판에 올려서 그 인근 행인들께서 주민들께서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GPR 관련된 집안 침하 지도가 공개돼 있길래 제가 봤는데 강북구에도 얼마 전에 집안 침하 현상이 잠깐 있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충분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완될 겁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개개의 사안을 제가 다 보고받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누락이 됐는지.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거는 대형 불착 공사장의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 1회 이상의 GPR 탐사 비용을 아예 공사비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빠질 수가 없겠죠. 공사비가 인상된다는 단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안전에 관한 비용이니만큼 이런 이번에 변화된 쇄신 조치도 아마 상당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곧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후 사후 관로, 하수 관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중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하수도 요금은 사실상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 그러니까 요금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노후 하수 관로를 현재까지 하던 분량보다 더 정비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한다고 들었는데 2배 정도로 물량을 내년부터 늘릴 생각입니다. 100km에서 150km로 늘린다는.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물량을 2배로 늘린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4년 결산 자료죠. 평소처럼 노후 관로를 100km를 정비하고 서울시가 연마다 100km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특별 회계에서 1,620억 원이 남은 걸로 확인됩니다. 의무는 매년 150km가 노후되는데 100km만 정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돈이 이만큼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연간 소화 가능한 정비 물량이 그만큼이어서는 혹시 아닙니까? 그 정확한 원인은 제가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50km다 100km다 이렇게 노후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수치적으로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더 빠른 속도로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의 이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한 56% 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경제 발전 정도가 비슷한 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보통 한 80%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한 80%까지는 현실화율을 올린다, 뭐 이런 목표를 잡았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매우 속도감 있게 하수관로를 정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사실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공요금의 현실화율을 얼마로 하는가는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이 서울시가 여태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교통비를 올리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요. 지금 싱크홀 핑계로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핑계라기보다는 기존의 하수관로 정비보다는 빠른 속도로 정비를 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싱크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아까 우리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무슨 재원이든지 원인자 부담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요금 수준을 보니 그 절대 액수도 그리 크지 않고, 그리고 한 5년 정도를 꾸준히 이 하수도 요금을 올리게 되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로 5년 정도를 인상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교대로 올려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한 텀 정도를 오히려 그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이렇게 교대로 올리는 걸 한 텀 정도를 건너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인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합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한 15%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추계가 되는데 5년이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일반회계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그게 왜 없는지 액수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왜 상하수도관은 중요한 기반 시설이면서 마찬가지로 노후화됐을 때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 인프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 전입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글쎄 뭐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사실은 그동안 초점이 상수도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수돗물 수질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아리수를 가지고 음용수 테스트를 하게 되면 생수와 비교를 했을 때 선택하는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리수를 선택하는 그 음용수 선택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임에도 막연한 상수도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뭐 굉장히 많은 교체를 해왔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에 제가 시장을 할 때도 거의 교체율이 80%가 됐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요. 사실 상수도와 하수도를 비교한다 그러면 상수도의 투자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싱크홀 같은 걸 의식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수질, 마시는 음용수 수질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은 인상도 더뎠고 그리고 관심도 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 싱크홀 사고가 수년 전부터 빈발하면서 하수관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그리고 하수도 요금의 인상 이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회계에 대한 전입금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비용을 올릴 게 아니고 지금 노들섬에 3,800억 쓰고 제2세종문화회관 재구조에 6천억을 쓰는 거를 서울 시민 세금인 일반 회계로 충당하려고 하시고 한강버스 정류장에만 280억이 이미 들었고 손목닥터 9988은 이번 추경에만 313억을 편성하셨고 기후동행 카드로도 올해 1분기에만 305억 원가량의 시부담금을 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류의 전시성 역점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아껴도 시민들 부담 없이 하수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의원님이 보시는 우선순위와 서울시가 보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겠죠. 지금 뭐 나열하신 사업들이 전부 전시성 사업이다, 불효불급한 사업이다, 심지어는 뭐 쓸데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죠. 그러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유럽 기준으로 보면 한 나라 사이즈입니다. 문화 관광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요. 환경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의 인프라만 리뉴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장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역점 사업의 선후 관계가 중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장도 리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지문 준비하면서 싱크홀 관련해서 나온 그동안 기사는 다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예상지문을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시장한테 싱크홀 TF를 만들어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2년간 시장께서 없앴던 많은 TF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장께 많은 정보를 드렸길 바랍니다. 이참에 공부 많이 하셨길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의를 환기시켜 주셔서. 네, 이상동기 범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 5호선 화재가 났습니다. 4월에는 제 지역구인 미아동에서 마트 흉기 사건이 났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상동기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떤 대책 마련 중이십니까? 사실 이상동기 범죄도 싱크홀만큼이나 참 예측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비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해법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꾸준한 관심 또 정책적 준비를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1인 상점, 안심 경광등 사업을 시작을 했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혼자 미용실이나 뭐 네일샵 같은 걸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평가가 있고요. 또 안심벨, 휴대용 안심벨을 또 만 단위로 배포를 하기 시작했죠. 예방은 할 수 없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의 마련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비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안심벨도 생각보다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주로 야간에 귀갓길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잘 아시겠지만 여성 안심 귀가를 돕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최근에 새로 생긴 것만 하더라도 뭐 반려견 순찰대라든가 러닝크루 순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이 주로 나서서 밤에 도와주심으로써 아마 전체적인 치안 분위기를 좀 잘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책적인 시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뭐 이렇게 좀 후미진 골목길이나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많이 다는 것도 굉장히 범행 의지를 감퇴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꾸준한 투자를 지금 계속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뭐 다양하게 예시를 드셨는데 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일반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서 제시하신 사업인 안심벨, 헬프미 사업도 있고요. 안심 경광등 같은 사업 반응 좋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저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요? 이상동기 범죄는 갑자기 흉기를 들고 뛰어오는 건데요. 저희 미아 마트의 경우에도 그 마트에서 흉기를 들어서 거기서 까서 사람한테 그랬단 말이죠. 이런데 거기서 안심벨이 무슨 소용이고 경광등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의원님, 전문가들은 그럼 이상동기 범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서울시의 역할은 그런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전 다른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해 대상의 무차별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국책연구소가 5년 동안 이게 이상동기라고 집중하면 문제가 제대로 범죄에 대해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무차별 범죄라고 불러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한 378건 정도 5년 동안 가해자들을 분석했더니 가해자 80%가 전과가 있고 그중 90%는 대인범죄 전력이 있고 그 절반 이상인 57%는 사회적 지지망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과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살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전 서울시가 이 사회적 지지망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 물품을 나눠준다고 이건 범죄 일반적인 범죄 내지는 체포나 이런 데 필요한 일시적인 것이지
특별히 서울시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해주시면 어떤 조치를 정책적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들이 대인관계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대인범죄가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 지지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울시가 제공하는 복지라든지 지지망, 소위 약자와의 도행 말씀하시는데 그런 지지망 안에 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찰과 밀접하게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경찰청의 책임이라고 방관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뭐 경찰한테 다 미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참 좀 막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복지 관련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옥소공이라고 하던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사태의 전모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성급한 정책 결정으로 갭 투자가 다시 성행했고 봄철 겨울혼을 앞두고 2월에 아파트 계약을 했을 부부나 자녀들 신학기 대비 학군지 이사를 준비하던 청년 부부들도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실거주자들은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재산세만 더 내게 된 상황이 왔습니다. 여전히 서울 집값은 그 사태 이후로 요동치고 있어서 토어제 정책 실패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25년 1월에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장이 토어제 해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발언하셨고 한 달 뒤인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만 해도 지정 연장을 했었는데 입장을 갑자기 바꾸시고 4개월이나 남은 토어제를 갑자기 해제하신 건데요. 그 이후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고 한 달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전모를 좀 차근차근히 궁금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욕심으로 급 발진했다가 민심으로 급 정지된 토어제 해제 책임 없으십니까? 어떤 욕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토지 허례 구간 구역을 4개월이나 앞당겨서 해제한 이유는 도대체 뭐였습니까? 오전에 아마 오후 질문을 준비하시느라고 그 질문 답변을 안 보신 것 같은데. 대략 봤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정상적인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속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 1년 전에도 검토한 적이 있고요. 여하튼 그런 꾸준한 관심 하에 지켜보다가 작년 8월에 88 조치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서울시의 평균 월 평균 거래 건수가 8,000건에서 3,0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말까지 많이 줄어들었고 올 1월 달 들어서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각종 매체 뉴스가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는 우려를 담은 뉴스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격 증감률은 오전에 인용을 했던 게 좀 잘못됐더라고요. 1.1에서 0.1로 줄었다 그랬는데 0.01로 줄었더라고요.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확실히 그걸 검토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KB금융연구소나 하나금융연구소를 비롯해서 많은 그 부동산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연구기관에서 부동산 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저희의 이 해제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서 가격이 오르니까 전부 다 일제히 이제 비판 일색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뭐 다 예측을 잘못했다 이제 이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사실은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전문가나 연구기관들의 예측은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다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하나 감안을 했던 것은 이례적인 제도인데 이제 잠상대청이라고 불리우는 강남 특정 지역의 아파트들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강남 지역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다면 그것도 같이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왔고요. 그 타이밍을 이제 1월 달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수치나 예측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죠. 뭐 일각에서는 뭐 오세훈 시장이 대권역에 뭐 눈이 멀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터무니없는 예측입니다. 아까 그런가요? 의원님도 그런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제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네, 좀 여하튼- 제발적이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때 여하튼 당시에 아직 설명이 덜 끝났는데 네,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규제 혁파를 아시다시피 중점적으로 연초에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규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따라서 규제 혁파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규제만 푼다는 것이 사실 조금 좀 정말 중요한 건 놔두고 다른 것만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의 스프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몇 년을 눌러놨는데 그 눌러놓은 제도를 치우는데 조금 오르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를 것이다. 오르지만 그 정도를 보아가면서 그것이 과도하지만 않다면 이번에 좀 견뎌내자. 뭐 이런 판단으로 풀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제 혁파 회의에서 언급을 하고도 한 3주 정도 있다가 풀었거든요. 그 3주 동안 굉장히 예의주시했습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날리고도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생각보다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고했던 대로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빠르게 가격이 상승을 했고 상당한 그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어떤 그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당시에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님하고도 토론하고 하는 총재 국토부 장관님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의논을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오른다. 왜냐하면 국토부도 조금은 오르는 거를 아마 예측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장급은 국장급대로 과장급은 과장급대로 이 의논할 수 있는 라인을 가동을 했었거든요. 해제하기 전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 이 정도면은 유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전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해제 전에 그 국토교통부나 금융위 등의 극장급 라인을 가동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럼요. 뭐 서류나 이런 게 남아 있습니까? 금융위하고 한 건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했죠. 국토부랑은 하셨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사실 금리랑도 관련이 있고 각종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반성하에 이번에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희가 부서를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서울시는 그 팀이 그렇게 막강한 팀이 못 됩니다. 사실 서울시는 기술직 중심으로 뭐 토목, 건축 뭐 이런 식으로 그 주택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금융까지를 포함해서 주택 가격을 예측하고 거기에 걸맞는 토호제 시행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좀 정책팀이 좀 빈약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사정까지를 포괄해서 그런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새로 신설을 해서 지금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책임 없으시냐는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긴 답변을 주셨어요. 아니 뭐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책임 있다는 말씀을 어느 굉장히 정도 길게 예측은 하셨습니다. 했지만 그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책적 실패라는 점은 인정하시죠? 그럼요, 인정하죠.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재지정을 했는데 기존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었다가 이제 풍선 효과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아예 통으로 토지 구역을 묶었어요. 서울의 3분의 1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구역이 된 겁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지정한 이유도 좀 길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할 때에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풍선 효과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토호제에 적용을 받는 지역을 좁게 지정하고 싶은 게 본능적인 판단인데 좁게 지정하게 되면 그만큼 풍선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아파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 뭐 포함해서 용산구까지 포함하는 것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주거용 아파트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절충을 해서 4개 자치구를 그 토호제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그 판단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토어제는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6개월로 단축 지정하셨는데 근거나 이유는 뭘까요? 1년은 지나치게 길다고 봤고요. 일단 6개월로 처음엔 3개월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발표했던 제도를 뒤집는 결정이니만큼 길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짧게 발표해서 그 효과를 보고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검토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6개월로 정하게 된 거죠. 이 시장께서는 기본적으로 토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 제도 자체에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지정할 법도 한데 잠시 언급했지만 토호제 구역 지정 기준도 기존에는 어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인근에 굉장히 큰 건물을 짓는 것 때문에 잠수함대청에 토호제 구역을 지정을 했었는데 기존에 잠실 스포츠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을 겁니다. 저번에 시정 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핀셋 기준이 아니고 이번에 아예 통짜로 구를 지정하셔서 아파트 약 40만 채를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분화하지 않고 이렇게 통짜로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나치게 세분화하게 되면 지정에서 빠진 부분으로 바로 풍선 효과가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성급한 해제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고 그 부작용을 잡으려다 보니까 정말 더 넓은 지역에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재를 가하게 됐다는 결론이네요. 네. 실제로 지금 자치구 통규제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실상은 공정성을 잃은 규제라는 말도 나와요. 아까는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피해 사례가 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형평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유명한 고가 주거단지인데 한남더힐은 공시지가가 100억인데 어제 기사일 거예요. 11개 동이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가정용 아파트가 아니어서 토지 대상이 아닙니다. 납득되십니까? 형평의 원칙은 분명히 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용산구 등의 일부 나홀로 저가 아파트들 한 동짜리요. 공시지가가 2억도 안 되는데 토어제 지정 지역이랍니다. 가정용 아파트라서요. 이 규제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홀로 아파트들을 빼놓게 되면 아마 거의 급등할 겁니다. 네, 그래서 수정하거나 변경할 생각은 없으시다. 네. 나홀로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좀 투자 가치가 낮고 평수가 작아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많이 주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르는 걸 막아야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련의 사건에 대한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사실 토호제 해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적 실패와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거 수습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책임을 진다면서 민생소통특보와 정책특보 두 사람이 사의를 표시했던 걸로 아는데 이분들 사표 수리하셨나요? 글쎄요, 전체가 다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정책 결정을 했는데 특별히 한두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결국 토어제 실책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네요. 아직 인사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인사철 얘기하시는데 저번에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또 토어제 재지정 뭘 거짓말을 혼선을 했나요? 복도통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을 기관장에 임명하셨던데요. 토어제 재지정 잘 기억이 혼선을 안 나네요.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조직 개편 추진했고 아까 금융 전문가 영입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금융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로 팀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의 영향까지를 포괄한 부동산 가격 정책을 세우는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하여튼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짚어서 드리는 이유는 지난 몇 달간의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토어제 해제와 관련된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전모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다시는 이런 성급한 정책으로 시민들께 고통을 안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년 7월 3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음과는 반대로 시장의 조급한 대권 욕심으로 빚어진 성급한 정책 결정으로 서울시의 집값이 요동쳤고 봄날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려던 신혼부부들, 자녀 새학기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이던 청년 부부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싱크홀, 토어제 모두 오세훈 시장의 행정 실패의 상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으로 타겟책을 받는 방식도 판박입니다. 이번엔 빈수레가 아니길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을 미끼로 정치공작 댓글팀인 자성군이라는 걸 운영하고 이들에게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일하게 했으며 학생들에게 극우 교육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갑작스럽게 전면 도입된 늘봄 학교에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한 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중요한 방과 후 시간을 담당한 것도 정말 화나는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극우 역사관에 혐오까지 심어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더없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명확하게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정신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념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이승만을 숭배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내용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검증도 없이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리박스쿨이라는 단체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이 자격증 교육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하자가 있었고 심지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통해서 서울시 소재 10개 학교에 11명의 강사가 수업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구구적 역사관 이전에요. 저는 하자에 있는 수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수업을 했다는데 경악했는데 이런 자격증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이제 터지고 나서 어제까지 합동 현장 점검을 했고 지금 현재 늘봄 프로그램 강사 전수조사를 이번 주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대책을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합동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적절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격증으로 늘봄학교에 취업한 강사들 때문에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이 늘봄학교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리박스쿨 말고도 허술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협회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올해 급속하게 이 늘봄 제도를 확충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책이 실시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왜곡된 역사관과 성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식의 강사들,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학교별 그 특이 사항이나 그 문제 상황이 확인되면 교육부와 함께 엄정 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이 늘봄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고 이 허점을 노리고 있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규모가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실시를 했는데 그것조차 굉장히 그 규모가 크거든요. 예산으로 치면 지금 이제 우리 예산으로는 1,200억 이상, 그리고 이제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있는 그 수익자 부담 예산이 약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지금 규모로 보면 3천억 이상이 드는데 이제 과연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내년에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제도적인 그런 보완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밀한 조사 이후에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시고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이념적성이 강한 그런 콘텐츠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이제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4, 5, 교육감님 6학년 죄송한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간다고 했으면 아마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언론 생각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 이미 아이들이 늘봄학교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항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리박스쿨의 경우에는 주니어 어린이 뭐 영어 교실 이런 걸 통해서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교육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우리 헌법과는 배치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현장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되죠.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안일하게 아직 보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예,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라는 단체 주최 행사에 후원을 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일본이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식의 해괴한 뉴라이트식 주장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행사는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였다는데 아마 기사 보셨을 텐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기사 봤습니다. 이 구구단체는 그 이외에도 서울시 후원으로 각종 행사를 열었는데 후원자에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포스터만 3개 정도 되는데요. 이 단체의 성격과 행사들에 대한 파악은 하셨습니까?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 저는 여러 건 있다는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요. 기회평등학부모연대라는 곳에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선정단시까지는 이 문제의 그 단체와 함께 무슨 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그러고요. 지금 후원 명칭 사용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무단 사용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익사업 보조금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됐는데 1년에 한 60건 이상의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받아 가지고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를 해서 경쟁을 거쳐서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사업 내용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추후에 구체화되는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리박 스쿨이라고 하는 곳이 이번에 관여한 것은 이 학부모 연대가 7개의 행사를 했는데 하나를 관여한 걸로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사후에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된 바는 없다. 이것이 해당 부서의 설명입니다. 네, 시장님은 관계 없다고 해명을 하셨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찾아주시리라 기대하는데요. 네. 이 서울시는 리박스쿨 등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리박 스쿨에 준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에는 준 게 없다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학부모 연대 같은 다른 단체를 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같이 세력을 확장할 만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글쎄요. 사실 막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번 기회에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공익사업 보조금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걸 근본부터 좀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 이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가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떤 영역의 정보 습득이든 또 공부든 간에 과거와는 패러다임이 많이 다른 접근로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마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꾸준히 지금 해오던 모양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액수가 사업이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속도에 오히려 가속도를 붙여서 굳이 꼭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니면 이 지원 사업 자체를 규모를 많이 줄이는 것을 지금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네, 그 부분이야 오세훈 시장의 정책적 방향이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은 아니지만 서울시 후원이라는 말이 비단 금액뿐만 아니라 그 행사의 권위를 실어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시장님 같으면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시민사회를 적폐로 몰아가면서 비난을 일삼으셨고 그랬습니다. 이 세금이 적폐로 몰아서 저는 비난을 일삼았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고요. 서울 시민의 그동안 세금이 박원순 극우단체 시장님 양성을 시절에 위한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은 썼다는 점. 보조금이 시민단체에 들어갔던 건 사실이고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정치적 그것을 편향성의 우파 극우로 흐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저는 스스로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이라는 걸 오세훈 시장이 뉴라이트적 사관에 입각한 다양한 행보를 해왔다는 지적은 2008년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전 동의하지 그래서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의심의 어쨌든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이 사안이 그런 비단 논쟁은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쟁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게 해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그럼 지금까지 시장이 새로 재임하시고 나서 그런 논쟁들은 계속 있어 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지난 세월 동안에도 이게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어떤 시민단체들의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서울시가 그럼 지원금을 지급한 업무를 해왔다면 이에 대한 관리나 무단으로 후원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은 마련됐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물론이죠. 거고 노력을 해야죠. 100개 가까이 돼서 파악 못하겠다는 해명을 서울시가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태까지 지급된 단체 보조금 명목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앨 땐 없애더라도 관리는 네.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저번 질의 때 답변 주셨던 거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강버스인데요. 지난 2월에 시장은 한강버스가 상반기엔 공식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이후로 보도자료로 9월을 얘기하시던데 일정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6월 중에 넉 대가 더 들어오고 7월 중에 2대가 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정식 운항을 예고한 것이고요.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 배를 제작하는 과정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빠른 배 인도를 요청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9월 초에 배가 들어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한강본부에서 한 명을 제작 현장에 상주를 시켜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희망대로 9월 초가 된다 그러면 아마 9월 중에 정식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님의 기대인 것이고요. 상반기 때도 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시간에 때 맞춰서 쫓기듯이 할 필요 없이 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배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그 꼭 필요한 기능을 완벽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두르기만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서두르지 말고 계획대로 잘 되길 기대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930만) 서울 시민의 행복,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상을 지키는 일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서울, 헌정 질서를 따르는 진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강북을 넘어 서울 시민의 확실한 내 편, 박수빈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